알트코인 투자한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같은 솔라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솔라나를 거래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뭐 한 3배 정도 수익이 났겠죠. 그걸 솔라나를 가지고 막 디파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예치도 해본 사람은 뭐 한 100배 수익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급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기에 잘 선별해서 들어가면 내가 넣은 것보다 더 큰 수익들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장에서는 또 괜찮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요. 대표님, 여러 가지 코인이 많은데 각각의 수익률은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수익률은 제가 볼 때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인프라 위주의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정고점을 찍는다면 비트 대비는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률은 있죠. 비트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프라 뭐 이더리움부터 오래 있었던 괜찮은 인프라 솔라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트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수익은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던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4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내러티브, 뭐 민콘 이런 것들은 그보다 더 많은 10배, 10배까지도 그러니까 비트 대비해서 그런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수익률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100을 넣었으면 진짜 이제 2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비트에 100을 넣었으면 뭐 진짜 많이 떨어져 봤자 한 50까지 떨어지는데 뭐 이더는 뭐 6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대부분 7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미미라든지 뭐 내러티브 이런 것들은 80, 90까지 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100까지 이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건 다르니까 그 수익률보다는 그 리스크를 일단 먼저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그 또 수익률까지 갈 때까지도 이게 그렇게까지 가요. 가다가 막 9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다가 이제 없어져 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밑에 제일 밑에 폭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정도 내가 감내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 정도 감내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하는 게 알트코인 투자의 어떤 기본 철칙으로 세우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되죠. 네. 빚내서 하면 절대 안 돼요. 빚내서 하면 절대 안 되죠. 여유자금 1억으로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이나 여러 알트코인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저라면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해 보겠다고 하면 비트하고 이더리움의 한 50% 정도, 비트의 한 2.5, 그리고 한 2.5는 이더리움에 그냥 이더리움 그대로 투자해가지고 뭐 스테이킹을 해놓은 상태, 그 정도 있고, 나머지 이제 50%가 남아 있잖아요. 50%를 그 알트 중에서 이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뭐 솔라나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코인들의 10씩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이 5개 중에서 한 인프라에 한 3개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2개는 새롭게 뜨는 내러티브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데 좀 배분해도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알트코인은 이걸 좀 공부해보겠다는 심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앞에 말한 비트와 이더는 안 사라지죠. 그리고 좀 인프라들은 손실은 있어도 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하고, 나머지 새로운 내러티브는 진짜 사라질 수 있거든요. 체인이 멈추기도 하고 막 그래요. 체인이 막 새로 만들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를 이제 좀 크게 가져가면서 공부해보겠다는 심정으로 이제 해보면 좋겠죠. 인프라 코인은 뭐 솔라나 같은 거, 최근에 많이 오른 니어 코인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서 너무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주로 이제 코스모스 생태계가 주로 있고요. 코스모스 생태계들은 다 인프라 코인들이거든요. 코스모스 뭐 아톰부터 해서 뭐 그런 종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뎁들은 오래된 뎁들이 있어요. 오래된 뎁들은 뭐 이더리움에 있던 유니스왑이라든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더리움에 있던 또 아베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그 예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해보실 분들은 지갑에 넣어서, 근데 수수료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금액이 좀 커야 됩니다. 1,000만 이상은 들어가야 수수료를 좀 해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예치한 거에 뭐 이자도 받고, 유니스왑에서는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유동성을 공급하면 이자도 받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투자해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이더리움 가스비가 비싸고 이러니까 그거 말고 그런 유사한 형태가 뭐 솔라나나 이런 데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에서의 어떤 그 예금 상품,
뭐 그런 것들 탭들을 한두 개 정도 사용해 보는 것도 알트코인 투자할 때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의 공부가 필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단순히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수익률이 높진 않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솔라나를 투자하겠다 하면 솔라나를 가지고 솔라나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럼 솔라나에 예를 들어 스테이킹을 할 수 있고 솔라나에 뭐 예금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솔라나에 관련된 예금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솔라나에 예금을 해놓으면 거기에 이자가 생기고 그리고 예금을 일찍 했다는 이유로 거기서 뭐 에어드랍 같은 토큰들을 줘요. 그래서 솔라나는 올해 뭐 그 예금을 일찍 한 대가로 뭐 몇 천만 원씩 에어드랍씩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넣은 게 아니고 한 1, 200 넣었는데 에어드랍만 1,000만 원씩 받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넣은 것보다 더 받은 거죠. 넣은 거 그대로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알트코인 생태계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기에 잘 선별해서 들어가면 내가 넣은 것보다 더 큰 수익들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으니까 그 공부도 해야 되고 한번 해봐야 되고 좀 익숙해져야겠죠. 실제 지갑을 설치해서 넣어서 사용도 해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약간의 진입 장벽은 있죠. 그리고 정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또 찾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하면 꽤 이제 괜찮은 올해 같은 장에서는 또 괜찮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제 유튜브에도 좀 기본적인 것들은 좀 설명 많이 해놨거든요. 데니월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제가 주요한 영상들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투자한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아깝잖아요, 그죠? 같은 솔라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솔라나를 거래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5월 초에 그럼 뭐 한 3배 정도 수익이 났겠죠. 뭐 2-3배 났는데 그걸 솔라나를 가지고 막 그 디파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예치도 해본 사람은 뭐 한 100배 수익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급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 비트코인으로는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투자해서 그런 걸 유혹하는 데들은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보면 굉장히 좋죠. 추천하지 않는 알트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중에 막 선동해서 막 사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갑자기 시장에서 너무 급등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알트코인을 살 때 보면 최소한 이거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이 급등하면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에 보면 해당하는 알트코인을 검색해보면 그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순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너무 밑에 있다. 뭐 1000매디다, 뭐 2000이다. 이런 것들은 사더라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사야 되고 근데 거기도 없다. 그건 절대 사면 안 되죠. 그거는 스캠일 확률도 있고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살 때 반드시 코인 개코나 코인 마켓캡에서 알트코인 검색해보고 해당하는 코인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위에 있으면 이 1000위에 있는 게 갑자기 생겨서 뭐 500위, 뭐 300위, 400위, 100위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순위에 따라서 그 리스크를 감내하는 거죠. 100위 안에 있으면 리스크가 좀 적은 거고 100위권 밖에 있는 건 다 리스크들이 있는 거거든요. 1000위권에 있다 그러면 리스크가 큰 거니까 뭐 소액으로 해볼 만 하겠죠. 근데 뭐 5000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해야겠죠. 근데 거기 아예 없는 거면 이제 스캠일 확률이 크고요. 발행량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코인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코인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자체 기술력, 기존에 없던 기술인가, 새로운 내러티브인가,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견실한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위에 이 어떤 서비스 모델이 괜찮은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토큰 이코노미죠. 그래서 토큰의 경제학, 그래서 토큰의 뭐 토탈 발행량이라든지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되고 뭐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되고 이것이 뭐 총 발행량이 얼마고 이것이 초반에 얼마나 발행됐고 어떻게 판매됐고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 기존에 말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춘 상태에서 토큰 이코노미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가 ERC20 토큰 찍었는데 토큰 이코노미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도 낮고 뭐 기존에 있던 그대로 사용했고 그런 거라면 이게 좀 의미가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본질이 어떤 게 있느냐의 바탕 위에 그런 디플레이션율이 적용돼 있으면 좀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 공급량이 감소하면 토큰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뭐 한 2-3%예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은 1% 이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율로 따지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진 않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더리움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낮고 이더리움은 소각을 해요. 수수료를 계속 가스를 소각해서 계속 낮추는데 그렇게 아무리 좋더라도 비트코인이 더 좋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 코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누가 발행했고 어떤 주체가 있고 이것의 기술력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이더리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이제 뭐 일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예전 같지 않지 않고 계속 건실하고 계속 발전 중이고 최근에도 업그레이드가 잘 진행됐고 무엇보다도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이더리움에서 먼저 만들면 그걸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NFT라는 게 이더리움에서 먼저 창시했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NFT를 좀 비싸게 거래가 되면 다른 데서는 저렴하게 이제 바꾸는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이더리움이 가스비에서 느리다. 그러면 우리는 가스비를 낮춰서 좀 저렴한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런 거지. 전체 이제 만들어낸 그 기준,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최초로 뭐 예금의 상품의 디파이 같은 게 나왔고 최초로 그 탈중화된 거래소 같은 게 다 이더리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좀 발전해서 개선된 게 다른 체인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더리움을 다 추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더 다른 알트코인들이 좋아질 수 있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계속 2위의 자리를 유지할 것 같고 그거 위에는 좀 비트코인이 또 계속 그 유지를 하는 거고 그런 컨셉으로 아무리 알트코인이 좋고 이더리움이 빠르고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게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한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더 좋게 보잖아요. 그런 이유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다 나온 것처럼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계속 건실하다. 그리고 개발진들이 제일 많고 많은 서비스들이 제일 먼저 나왔고 여전히 거기서 가장 많은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 구글이나 애플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개발자들을 영입해서 자체 코인을 만들면 이더리움을 압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그런 시도를 많이 했죠. 뭐 페이스북에서 뭐 리브라라는 거 뭐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다 잘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이더리움하고 이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약간 탈중화된 그런 새로운 어떤 시도로서의 하는 성향이 있고, 근데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어떤 오래된 기업이죠. 그래서 그 성향들이 달라서 이 전통 기업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좀 문화적인 좀 차이도 있고 개발자들 성향도 좀 차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진입하기 힘들고 그리고 워낙 이게 아직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 큰 기업에서는 그 제도의 권에 그 역량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눈치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런 입장이 있어서 뭐 당장 만들어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힘을 합쳐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향후에 뭐 그런 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없진 않고 그런 것들을 그 전면적으로 하진 않고 조금 뒤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몇 체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먼저 나왔으니까 거기서는 할 수 없고 이더리움 경쟁 체인으로 뭐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한 몇몇 체인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체인 중에 뭐 헤데라 같은 뭐 그런 것도 이제 레이어 1인데 그런 헤데라 같은 경우 그냥 100% 다 참여한 건 아니고 뭐 LG 같은 데서도 일부 이제 검증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검증인 세트가 있어요. 한 30개 좀 안 되는데 거기에 뭐 구글부터 뭐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거를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보면 그 코드 코어를 만든 사람이 있고 이거를 이제 채굴자라고 하죠. 여기 채굴자인데 보통 이런 이더리움 시스템에서 우리 검증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그런 검증인 시스템이 그런 빅테크들이 이제 있는 그런 체인이 헤데라 같은 체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부터 전반적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짧은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편하게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 채널에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만들었으니까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제 채널에 놀러 오셔서 공부를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투자하지 마시고 미리 좀 경험해 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